칠흑 같은 어둠이 한강을 집어삼켰. 거센 비바람이 한국대학병원 최상층 창문에 거대한 통유리를 세차게 두드렸. 번개가 칠 때마다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야경이 유령처럼 번쩍였다가 사라졌. 흉부 외과 전임의 한지원은 당직실 간이 침대에 지친 몸을 누인 채 이 지독한 폭풍우가 자신의 현재 심정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 바로 그때 지독한 정적을 깨고 당직실 인터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 한지원 선생, 한지원 선생, 듣고 있나? 수간호사의 다급하고도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워온 미간을 찌푸렸. 이 폭풍우치는 새벽 3시에 흉부외과 수간호사가 자신을 이토록 다급하게 찾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었. 그녀는 오늘 당직이 아니었다. 무슨 일입니까? 수 선생님. 지워온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지만 끔찍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와이파이 신호처럼 불안정하게 떨렸. 슈스주 14층 VIP 병동으로 지금 당장 와야겠어. 지금 당장 14층이라는 말에 지워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14층은 병원장 직속으로 관리되는 사실상 병원 안에 또 다른 병원이었.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시설을 갖추고 오직 VVIP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만을 상대하는 곳. 그리고 그곳의 모든 수술과 시술은 병원의 간판인 김 교수가 전담했. 그런 곳에 김 교수를 건너뛰고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 김 교수가 실패했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터졌다는 뜻이었. 지워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젖은 머리를 거칠게 뒤로 묶었. 의사 가운을 여미는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 피로에 젖어 있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냉철한 외과 의사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 그녀는 질주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14층에 부드럽게 멈췄.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 1층 응급실의 피비린내와 고통스러운 신음. 일반 병동의 소독약 냄새 대신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팽팽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 복도는 예상외로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압박감을 주었. 복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 그들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병원 보안팀의 그것이 아니었. 그들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고 지워의 가운을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훑었. 그들은 의사가 아닌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고 있었다. 수간호사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 한 선생, 이쪽이야.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심부전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김 교수님께서 30분째 CPR 중이신데 차도가 없어. 수간호사의 말은 절망적이었다. 30분간의 CPR, 그것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 뇌의 손상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었을 시간이었. 지워은 1401호. 가장 안쪽의 대통령실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 방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삐삐, 삐몸이 건조하고 일정한 간격의 기계음이 환자의 심장이 스스로 뛰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 김 교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이미 갈비뼈가 부러졌을 환자의 흉부를 기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 다른 스태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엠부백을 짜고 있었. 제세동기 차지 200줄. 김 교수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포기와 패배감이 묻어 있었. 환자의 몸이 공중으로 한번 튀어올랐다가 떨어졌지만 모니터의 심전도 파형은 미동도 없이 일직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 교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압박을 멈추고 지워를 노려보았. 한지원, 네가 여길 왜 와? 누가 너더러 오래? 그의 분노는 환자가 아닌 자신의 무능한 실패를 목격한 증인이 하필 그녀라는 사실을 향하고 있었. 지워은
그의 말을 무시했. 그녀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와 환자의 상태에 고정되었다. 환자는 50대 남성이었고 안색은 이미 청색증이 돌고 있었. 하지만 지워온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니터는 심정지 AC 스토리가 아니었. 미세하지만 분명한 전기 신호가 잡히고 있었. 이건 단순 심부전 악화가 아니에요. 지워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갈랐. 그녀는 환자의 차트를 낚아채듯 집어들었. 입원 기록, 투약 내역, 그리고 몇 시간 전의 검사 결과. 그녀의 눈이 무서운 속도로 정보를 스캔했. 심전도상에서는 전기 신호가 있는데 맥박이 잡히지 않아. PEA 무맥성 전기 활동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정맥이 심하게 팽창되어 있어요. 김 교수가 씩씩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에피네프린이나 더 주입해. 그는 자신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 하지만 지워온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 아니요. 이건 심낭 압전 카디악 템퍼네이드입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에 물이나 피가 차서 심장이 압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심낭 압전 근거도 없는 소리. 김 교수가 반박하려던 순간 지워은 이미 옆에 있던 이동식 초음파 기기를 환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본 모든 스태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지워의 말대로였다. 심낭 안에 정체 모를 액체가 가득 차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 당장 심낭 천자술 페리카디오 센티시스 준비해 주세요. 수술실로 옮길 시간 없어요. 여기서 바로 시행합니다. 바늘하고 주사기, 배액관 키트 가져와요. 지워은 더 이상 김 교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의료진을 지휘하기 시작했.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정확한 판단력에 김 교수를 포함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워은 환자의 가슴을 소독하고 긴 바늘을 손에 쥐었.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 이 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 지금 그녀의 손에 한 생명이 달려 있었. 그녀가 바늘을 환자의 흉골 아래로 조심스럽게 삽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 강력하고 거친 힘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듯 저지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저음이 지워의 귓가를 파고들었. 고개를 돌린 지워의 시선이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향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방금 전 복도에서 봤던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운 기백과 살기까지 느껴지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 그는 환자의 침대를 가로막고 서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지워를 노려보고 있었. 지워은 짜증스럽게 팔을 뿌리치려 했. 환자 살릴 의사입니다. 비켜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이 사람 지금 죽어가요. 그녀는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환자에게 집중하려 했.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앞을 더 단단히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바늘을 향해 있었. 신원 확인 전까지는 아무도 이 환자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이란 없었. 그는 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였고 지금 지워의 행동은 그의 관점에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김 교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한지원 선생, 당장 그만두지 못. 지워온 기가 막혔. 환자는 죽어가고 상관은 자신을 방해하고 정체 모를 남자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 그녀는 남자를 노려보았. 이 환자 지금 1분 안에 심낭에 찬 액체를 빼내지 않으면 죽어요. 당신이 맡고 있는 이 몇 초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비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완고하고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 지워온 그제야 이 상황의 중심에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 이 목소리, 이 분위기, 이 눈빛.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방 안의 형광등 불빛 아래 선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포착한 순간 지워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그 본질적인 윤곽은 변하지 않았. 날카로운 턱선, 서늘한 콧대,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10년 전 지독하게 지독하게 상처받았으며 결국 아무 말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던 그 얼굴이었다. 강태주, 지워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방 안에 그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입 모양을 읽은 남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토록 냉정하고 기계 같던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갔. 그는 그녀가 한지원이 아닌 의사 한지원으로 하필 이 순간 이 장소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 그는 국가안보국 NIS 대테러팀 최고 요원 강태주였. 그리고 그녀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VIP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혹은 구하려는 미확인 변수이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버려야만 했던 유일한 과거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 폭풍 우 소리와 심정지 경보음이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태주의 눈빛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 충격,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고통. 하지만 그는 프로였. 단 1초 만에 모든 감정을 지우고 다시 냉혹한 요원의 얼굴로 돌아왔. 그의 시선이 지워의 손에 들린 바늘로 향했. 당신의 신분과 하려는 시술을 정확히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 지워은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길 때가 아니었. 그녀는 강태주라는 남자를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오직 의사 한지원으로 돌아왔. 흉부외과 전임의 한지원, 심낭 압전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 지금 당장 심낭 천자술로 배액하지 않으면 이 환자 사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 태주는 지워를 1초간 더 응시했.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울며 자신을 붙잡던 20살의 여대생이 아니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말하는 냉철한 프로페셔널이 되어 있었.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팔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살려내. 그것은 명령이자 거의 애원에 가까운 속삭임이었다. 강태주는 뒤로 물러서며 다른 팀원들에게 눈짓했다. 즉시 모든 경호 요원들이 지워을 제외한 다른 의료진들, 특히 김 교수를 병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격리시켰. 이제 이 방에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지원, 그녀 하나뿐이었. 지워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 그녀는 다시 환자에게 몸을 돌렸.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강태주의 시선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 초음파 프로브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녀의 손이 망설임 없이 환자의 가슴을 찔렀. 바늘이 정확하게 심낭에 도달하는 감각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주사기를 뒤로 당기자 붓고 검은 피가 섞인 액체가 왈칵 빨려 들어왔다. 됐어. 지워이 짧게 외쳤. 액체가 빠져나가자마자 기적처럼 모니터의 심전도 파형이 힘차게 요동치기 시작했. VVF 심실세동 지워이 소리쳤다. 제세동기차지 200줄 모두 떨어져. 그녀는 방금 전 김 교수가 실패했던 그 일을 완벽한 타이밍에 해내고 있었다.
클리어 강력한 전기가 환자의 몸을 통과했. 환자의 몸이 다시 한번 튀어올랐. 그리고 뚜, 뚜, 뚜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 환자의 혈압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 지워온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배액관을 고정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꼼꼼히 체크했. 모든 것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 다리가 후들거렸다. 김 교수는 구석에서 입을 떡 벌린 채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 수간호사와 다른 스태프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경이로운 눈빛으로 지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불과 5분 만에 사망 선고 직전의 환자를 살려낸 것이다. 지워은 무거운 몸을 돌렸.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는 강태주와 다시 마주섰. 폭풍우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막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 병원에서의 재회, 그리고 한 사람은 구해야 할 생명이었. 다른 한 사람은 그 생명을 구해낸 옛사랑이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지워의 뺨을 스쳤. 응급처치로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심낭을 가득 채웠던 혈액의 근원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완벽하게 봉합하지 않는 한 환자는 언제 다시 심정지에 빠질지 몰랐. 지워은 환자의 차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즉각적인 개흉수를 준비했. 강태주는 병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김 교수를 포함한 병원 스태프들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병실 밖으로 내보냈. 김 교수는 자신이 이 병원의 최고 권위자라며 격렬하게 항의했. 무슨 짓이야. 저 환자는 내 담당이야. 저 여자는 고작 전임의 나부랭이라고. 태주는 그의 분노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김 교수의 눈앞에 내밀었다. 국가정보원 NIS의 금빛 독수리 문장이 형광등 아래 번뜩였. 김 교수님, 지금 이 순간부로 이 병실과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은 저희가 통제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그는 병원장에게 줄을 대고 정치권과 연주를 만드는 데는 능했지만 국가 권력의 핵심부, 특히 NIS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굴욕적으로 물러났. 병실 안에는 지워가 수술을 보조할 최소한의 인력, 그리고 강태주와 그의 팀원 2명만이 남았. 태주는 지워에게 다가갔. 10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너무나도 변해 있었. 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그 무언가는 전혀 변하지 않았. 한지원 선생, 이 환자의 신원은 박민철, 최근 남쪽으로 망명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든 정보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지워의 어깨를 짓눌렀. 이것은 단순한 응급 환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이고 어쩌면 군사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 지워은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 제게는 그냥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환자일 뿐이에요. 수술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 수술실은 이미 통제했습니다. 14층 전용 수술실입니다. 이동 중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눈짓했. 그들은 즉시 환자의 침대를 감싸고 이동 경로를 확보했다. 지워은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 그녀의 등 뒤로 태주의 시선이 따라붙었. 그 시선은 뜨겁고 복잡했다. 14층 전용 수술실은 대학병원 내에서도 최고의 장비를 갖춘 곳이었다.
지워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하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폭발하고 있었다. 병원장인 원장혁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김 교수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오만한 인물이었. 그는 태주의 앞을 가로막고 강태주 요원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병원에서 총칼을 휘두르는 겁니까? 당장 통제를 푸시죠. 이 환자는 우리 병원의 VVIP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수술을 검증되지도 않은 전임의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당장 김 교수에게 집도를 넘기도록 하세요. 원장혁은 이 환자가 단순한 VIP가 아님을 직감했. 그리고 이런 중대한 임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 김 교수는 원장혁의 뒤에 서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 그는 지워이 성공시킨 응급처치에 공을 가로채고 이 수술을 자신이 집도하여 모든 영광을 차지할 생각이었. 지워은 소독을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서려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도 저들은 권력과 명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 태주의 목소리가 그들의 탐욕을 갈랐. 원장혁, 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안보는 당신들 일이고 여긴 사람 살리는 병원이요. 그리고 난 저 여자의 실력을 못 믿겠소. 당장 김 교수와 교체해. 원장혁이 소리쳤. 바로 그때 지워이 앞으로 나섰.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 환자 상태를 처음 진단하고 응급 처치한 건 저입니다. 지금 이 환자의 미세한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 저뿐이에요. 그녀는 원장혁과 김 교수를 차례로 쏘아보았. 지금 집도의를 교체하는 건 환자를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 김 교수는 어디서 감이라며 얼굴을 붉혔지만 원장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태주가 결정타를 날렸. 그는 원장혁에게 한 걸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 원장님, 이 환자는 우연히 심장마비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명백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병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주의 차가운 눈빛이 원장혁을 꿰뚫었. 만약 이 수술이 실패하거나 한지원 선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도하다 문제가 생긴다면 전 원장님을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올릴 겁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 원장혁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 태주는 원장혁을 지나쳐 수술실 문을 열고 지워에게 손짓했. 시작하죠. 한지원 선생. 지원 그를 스쳐 지나가며 수술실로 들어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태주가 자신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 반드시 살려. 수술실의 무영등이 환자의 가슴을 환하게 비췄. 지워의 메스가 망설임 없이 환자의 흉골을 갈랐. 늙골이 열리고 아직도 미세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심장의 모습을 드러냈. 지워은 즉시 심폐 바이패스를 연결하고 심장을 정지시켰.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눈은 현미경처럼 환부의 미세한 부분까지 훑었. 수술실, 참관실 유리 너머로 강태주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 10년 전 의대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풋풋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카로운 메스를 쥐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우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경이로웠. 그는 왜 하필 그녀여야 했는지 운명을 원망했.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났는데 결국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녀를 다시 만났. 그때의 기억이 태주의 머릿속을 스쳤. 지워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직후였. 태주는 당시 NIS의 신입 요원이었고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제약회사와 연관된 음모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워의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신약 기술을 노력, 그 과정에서 그를 제거했. 그리고 다음 타깃은 유일한 상속자인 지워였. 태주는 그녀를 지킬 힘이 없었. 그녀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 그래서 그는 사라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렸.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알면서도 그것이 그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 그리고 10년이 지나 그는 다시 그녀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찾았어요. 지워의 목소리가 태주의 상념을 그녀는 대동맥 근처에서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 같은 상처를 발견했. 이건 외상입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누군가 아주 가늘고 긴 도구로 정확히 심낭을 찔렀어요. 그녀의 말은 태주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소행이었. 지워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봉합사로 찢어진 혈관을 꿰매기 시작했.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정교한 기계가 춤을 추는 듯했. 한치의 오차도 순간의 망설임도 없었. 이 병원의 그 누구도, 심지어 김 교수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 수술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 혈압 저하 바이패스 압력은 정상인데 마취가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지워의 눈이 모니터를 향했. 심전도 파형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이건 독극물 반응입니다. 뭐라고? 태주가 참관실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 분명히 응급처치 때 심낭의 고인피는 다 빼냈는데 지워이 소리쳤. 아니요. 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피에 무언가 섞여 있었어요. 심장 근육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독소입니다. 아까 배액할 때 이미 일부가 전신에 퍼진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 해독제가 필요해. 지워이 절박하게 외쳤다. 태주는 주먹으로 유리를 내리쳤다. 환자 박민철이 망명할 때 가지고 온 유일한 정보가 바로 이 독극물과 그 해독제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아직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지원이를 악물었. 지금 해독제는 없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이 독소가 환자의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어떻게든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뿐이었다. CRRT 지속적 신대체요법 준비해요. 지금 당장 혈액 투석 시작해서 독소부터 걸러내야 해요. 그리고 승합제 최대 용량으로 올려요. 그녀는 다시 환자에게 매달렸. 멎어가는 심장을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기 시작했. 그녀의 가녀린 팔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시간은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 10분, 20분, 그리고 1시간이 지났. 지워은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 그녀의 온몸이 땀으로 젖었. 태주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았. 10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여린 어깨가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생명을 짊어지고 있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환자의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했.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왔어요. 심박동이 돌아왔어요.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지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버텨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봉합을 마무하고 환자의 흉골을 닫았. 기나긴 수술이 끝났. 그녀가 비틀거리며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태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대답하지 못한 과거가 흐르고 있었. 일단 살렸어요. 지워이 마스크를 벗으며 힘겹게 말했.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고했다.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은 너무나도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독소가 뭔지 밝혀내야 해. 지워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건 당신들 일이겠죠. 난 의사로서 내 일을 끝냈어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하지만 태주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10년 전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그 손길과는 달랐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원아. 그리고 넌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와 버렸어. 그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수술실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 성격은 달랐다. 수술실이 생명을 건 전투의 최전선이었다면 이곳은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살얼음판이었다. 박민철은 수많은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지워이 시행한 응급 혈액 투석 CRRT 기계가 그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돌아가며 여전히 그의 혈액 속에 남아있는 미지의 독소를 걸러내고 있었다. 지워은 지난 24시간 동안 단 1분도 쉬지 못했다. 수술이 끝난 직 그녀는 환자를 14층 VIP 병동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격리 중환자실로 직접 이송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팀원들을 병실 입구와 복도 전체에 배치하여 문자 그대로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원장혁과 김 교수는 이 조치에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태주는 그들의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한지원 선생. 태주의 낮은 목소리가 지워의 등 뒤에서 들렸다. 그녀는 환자의 활력 징후가 표시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로 잠겨 있었지만 날카로움은 여전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계적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벽에 기댔다. 박민철이 쓰러지기 직전 우리 측 요원에게 한성 바이오팜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라고도 했죠. 한성 바이오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연구에 몰두했던 회사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이름이었다. 지워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난 의사고 내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예요. 태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상관이 없지 않아. 원장혁, 원장. 그리고 자네의 스승이라는 김 교수가 지난 3년간 한성 바이오팜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더군.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병원 내부의 지워은 수술 중 느꼈던 그 끔찍한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독극물. 그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암살자가 사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녀는 환자의 침대맡으로 돌아가 자신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의료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박민철이 입원한 것은 3일 전 과로로 인한 심근염 의증이라는 애매한 진단명 하에서였다. 담당인은 당연히 김 교수였다. 지워은 지난 3일간의 모든 검사 결과와 투약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패턴을. 환자의 혈중 칼륨 수치가 입원 첫날부터 아주 조금씩 정상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검체 오류 가능성 혹은 경과 관찰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김 교수가 처방한 약물 리스트였다. 특정 베타 차단제와 칼륨 보존성 이뇨제가 함께 처방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환자의 미묘한 칼륨 수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는 독극물과 다름없었. 이 조합은 심장의 박동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독소의 작용을 극대화하며 결국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 명백한 의도적인 살인 행위였. 누군가가 김 교수의 처방을 이용했거나 혹은 김 교수가 직접. 한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성 바이오팜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윤성태 회장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은 채 불쾌한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원장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 윤성태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끄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패라, 원장혁, 원장. 당신은 실패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고 말하는 겁니까? 원장혁은 마른 침을 삼켰. 회장님, 그게 갑자기 국정원 놈들이 들이닥쳐서 강태주라는 아주 독한 놈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성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혁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 변명 따위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 박민철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당신이나 나나 저기 한강 다리 밑에서 시체로 발견될 수도 있어. 윤성태의 분노는 단순한 무기 기술 유출 때문이 아니었다. 박민철은 한성바이오팜이 북한의 고위층을 상대로 자행했던 불법 임상시험의 유일한 증인이었. 그리고 그 임상시험의 희생자 중 하나가 바로 한지원의 아버지 한석진 박사였. 한 박사는 윤성태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폭로하려다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수술을 집도한 게 하필 한지워이라고 윤성태의 눈이 번뜩였. 한석진의 딸. 기가 막힌 우연이군. 아니, 악연인가. 그는 원장혁의 넥타이를 잡아챘. 듣게. 원장. 당신이 병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내 덕분이야. 당신 아들놈 유학비며 사모님 명품백이며 다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어. 당장 그 계집애부터 처리해. 원장혁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 처리라니요. 윤성태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멍청하긴. 박민철은 어차피 저 독소 때문에 오래 못. 하지만 한지워은 달라. 그 여자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어. 당장 그 여자 손에서 환자를 떼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료사고든 논문 표절이든 하다못해 남자 스캔들이라도 터뜨려서 병원에서 쫓아내. 원장혁은 비틀거리며 윤성태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차에 타자마자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 김 교수 지금 당장 한지원 그년이 저지른 모든 절차상의 하자를 긁어모아. 수술 기록, 동의서, 뭐든 좋아. 당장 그년을 저 환자에게서 떼어내야겠어. 이건 내 명령이야. 김 교수는 영문도 몰랐지만 지워을 짓밟을 기회라는 생각에 흔쾌히 대답했. 지워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 중에 채취했던 환자의 혈액 샘플을 몰래 빼돌렸. 병원 중앙검사실은 믿을 수 없었. 그녀는 유일하게 신뢰하는 후배, 응급의학과 1년 차인 박 선생에게 연락했. 박 선생, 내 이름은 절대 거론하면 안 돼. 이 샘플 외부 사설 연구소에 맡겨서 독극물 정밀 분석 좀 부탁해. 가장 빠르게, 가장 비밀스럽게. 그녀가 샘플을 전달하고 중환자실로 막 돌아왔을 때 김 교수가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 한지원 선생,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내 환자를 내 허락도 없이 개흉수를 해. 그것도 모자라서 외부 세력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지워온.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 교수님, 환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처치로는 살릴 수 없었어요. 그 말은 김 교수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 이 오만한 년,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주와.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테니까 내 의사면허 내가 반드시 빼앗아 주겠어. 김 교수는 지워을 밀치고 지나갔. 지워은 차가운 복도벽에 몸을 기댔. 사방이 적이었다. 환자를 살렸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 한복판에 홀로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태주가 나왔. 그는 지워과 김 교수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섰. 김 교수가 한성바이오팜의 핵심 연구위원이더군. 태주가 무심한 듯 말했. 지워의 눈이 커졌. 뭐라고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원장혁은 윤성태의 대학 동창이야. 이 병원 불이 붙어 썩었어. 한지원 선생. 지워온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 김 교수의 잘못된 처방, 원장혁의 집요한 방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 그들은 환자를 죽이려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 그래. 그리고 이젠 당신을 노릴 거야. 당신이 모든 걸 알아버렸으니까. 지워온 차가운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태주의 말을 천천히 소화했. 뿌리부터 썩었다. 그 말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이 상아탑이 사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일삼는 거대한 범죄의 소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 아버지의 죽음과 한성바이오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살려낸 환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 그럼 김 교수는 처음부터 박민철을 살릴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지워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 그가 처방한 약물들, 그건 명백히 독소의 작용을 돕고 환자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설계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스승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더욱 굳어 있었. 원장혁과 김 교수는 윤성태의 꼭두각시야. 윤성태는 박민철의 입을 막기 위해 병원 전체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거지. 그는 지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이야. 지원아.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 지원아. 그 한마디에 지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 그녀는 고개를 저었. 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환자가 아직 위험해요. 그 독소, 그게 뭔지 알아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녀는 태주의 시선을 피하며 중환자실 문으로 손을 뻗었. 태주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 그의 손은 뜨거웠. 여기서 말할 수 없어. 따라와. 그는 그녀를 이끌고 복도 자신의 팀이 임시 지휘소로 사용하고 있는 비상 계단실로 향했. 14층 전체가 통제되었기에 이곳은 병원 내에서 유일하게 도청의 위험이 없는 곳이었다. 육중한 방화문이 닫히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 어색한 침묵이 흘렀. 과거의 연인이 10년 만에 국가적인 음모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났다. 지워은 먼저 입을 열었. 당신 팀이 병원 재무 기록을 해킹했다고 했죠. 뭘 더 알아냈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정보만을 요구했. 그녀는 그에게서 강태주가 아닌 니스 요원을 보고자 했었다. 태주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안도하는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 그는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파일 몇 개를 화면에 띄웠. 윤성태는 신약개발 공동연구라는 명목으로 지난 3년간 한국대학병원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했어.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원장혁과 김 교수의 개인 계좌,
혹은 그들이 관리하는 유령재단으로 흘러들어갔.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날짜들이 표시되어 있었. 김 교수가 박민철을 담당하게 된 시점, 그리고 그 직후 거액의 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선명했. 김 교수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야. 그는 이 암살 계획의 공동 주범이야. 태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 지워은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공유했. 환자의 혈중 칼륨 수치를 조작하고 특정 약물로 심장 기능을 교란시켰어요. 외부에서 투입된 독소와 병원, 내부의 처방이 결합, 아주 치밀한 살인 방식이에요. 내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수술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처리되었을 거예요. 완벽한 자연사로 위장됐겠죠. 두 사람의 정보가 합쳐지자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정보를 교환했. 과거의 어색함은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희미해지고 있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 하지만 원장혁과 김 교수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 태주가 병원을 통제한 지만 하루가 지났을 때 병원 내부 인트라넷의 공문이 하나 올라왔. 흉부외과 한지원 전임의에 대한 긴급 징계위원회 소집. 제목은 충격적이었. 상관의 지시 불이행. 무단으로 집도한 응급수술로 인한 환자 상태 악화 가능성. 그리고 외부 세력 국정원을 무단으로 병원에 개입시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였. 지워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뜬 공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명백한 적반하장이었. 사람을 살린 대가가 이것이었. 김 교수는 자신이 환자를 죽일 뻔했던 사실은 쏙 빼놓고 지워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병원의 비밀주의를 깼다는 것만을 문제 삼았. 동료 의사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딴청을 피우거나 황급히 자리를 떴. 그녀는 순식간에 병원 전체의 공공의 적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혔다. 한 선생, 정말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김 교수님께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국정원까지 끌어들이다니. 우리 병원 다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수근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 뒤에 꽂혔.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환자와 병원이 이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소환장을 받고 나온 지워의 앞을 태주가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 예상했던 일이야. 저들이 당신을 환자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야. 당신 커리어를 박살내서 당신의 모든 증언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지. 지워은 지친 웃음을 지었. 내 커리어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들이 날 막으면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김 교수는 이미 자신의 측근인 다른 흉부외과 교수를 박민철의 새 담당이로 지정하려 하고 있었. 지워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그들은 합법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환자를 맡게 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시간이 없어. 태주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NIS 법무팀이 병원 측의 징계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킬 거야.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이야. 저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으려면 그 독소의 실체를 밝혀내야 해. 박민철이 독극물로 암살당했다는 물증. 그것만이 저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유일한 카드야. 모든 희망은 이제 지워이 몰래 빼돌렸던 그 작은 혈액 샘플 하나에 달려 있었. 지워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후배인 박 선생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초조함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 만약 샘플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 아니, 반드시 나올 거야. 당신의 진단은 틀리지 않았어. 그는 10년 전과 달리 이제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
그리고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그 말은 공적인 약속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무거운 사적인 다짐처럼 들렸. 바로 그 순간 지워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 공용 휴대폰이 아닌 박 선생과 연락하기로 한 대포폰이었. 지워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 박 선생 어떻게 됐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 선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지워이 다급하게 물었. 박 선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등록된 독극물 리스트에 없는 물질이래요. 완전히 새로운 합성 물질이라고. 그런데 방금 연구소에서 나오는데 누가 절 따라붙는 것 같아요. 차가 으악.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선배, 도망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겼다. 박 선생 지워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수화기에서는 침묵만이 흘러나왔.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주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렸. 그리고 그것은 윤성태의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 거미줄이 좁혀지고 있었. 이제 지워은 단순히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성태의 다음 제거 대상이 되었. 박 선생 정신 차려. 박 선생. 지워의 절규가 방화문의 두꺼운 철판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끔찍한 현실을 알리고 있었. 모든 것이 끝났. 유일한 증거는 사라졌. 그녀를 믿고 도왔던 무고한 후배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지워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뻔했. 강태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냉혹한 살인 병기에 그것으로 변했. 그는 지워의 어깨를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동시에 자신의 무전기에 낮고 빠른 목소리로 명령을 쏟아냈. 알파팀, 지금 당장 여의도 63빌딩 앞 교차로로 이동. 검은색 세단, 차량 번호 서울 34가 XXXX, 교통사고로 위장된 납치 시도다. 박 선생, 우리 측 정보원이다. 반드시 확보해. 그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시 지휘소로 사용하던 그의 노트북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 1401호 중환자실에 연결된 환자 감시 모니터 화면이었. 박민철의 심전도 파형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 세상에. 지워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심실세동 VFEB 다시 시작되고 있었. 두 사람은 비상 계단을 박차고 나와 중환자실로 다시 뛰어들어갔.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었. CRRT 기계가 경고음을 울리며 작동을 멈췄고 환자는 침대 위에서 가볍게 경련하고 있었. 상주하던 간호사가 다급하게 제세 동기를 준비하고 있었. 의사 선생님,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갑자기 VVB. 지워은 간호사를 밀치고 모니터를 확인했. 이럴 리가 없어. CRRT가 돌고 있었는데 그녀는 환자의 혈액 투석 라인을 확인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독소가 혈액에서만 도는 게 아니야. 이미 심근 세포 자체에 결합했어. 투석은 혈액 속에 찌꺼기만 걸러낼 뿐 세포에 붙은 건 빼내지 못해. 독소가 다시 방출되고 있어. 응급 처치로 벌었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 이대로라면 환자는 10분을 버티지 못할 터였. 태주가 지워의 팔을 거칠게 잡았. 방법을 찾아. 뭐든 지금 당장. 그의 눈은 환자가 아닌 지워를 향해 있었다. 그것은 협박이자 절박한 애원이었. 지워은 공포를 억누르고 자신의 머릿속 모든 의학 지식을 가동했.
12층 양리학 연구실로 가야 해요. 병원에서 가장 정밀한 질량 분석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녀는 태주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 박 선생이 합성 물질이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엔 없어요. 하지만 방금 환자의 EKG 파형 변화를 봤어. 칼륨 채널뿐만 아니라 나트륨 채널까지 동시에 차단하고 있어. 그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량제를 어쩌면 내가 직접 합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미친 도박이었. 기존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만을 보고 새로운 약을 창조해내겠다는 뜻이었. 태주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 가자. 그는 지워을 이끌고 중환자실을 나섰. 14층 복도를 지키던 그의 팀원 2명이 즉시 그들의 뒤를 따랐. 12층 첨단 양리학 연구실은 병원장 직속으로 관리되는 곳이었. 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연구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장혁과 김 교수 그리고 보안 요원들과 마주쳤. 원장혁은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미소로 지워올 노려보았. 한지원 선생, 방금 이사회에서 당신의 직무정지 명령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소. 김 교수가 그 말을 받았. 이제 당신은 이 병원 의사가 아니야. 당장 가운 벗고 보안팀을 따라가 징계위원회에서 당신의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보안 요원들이 지워에게 접근하려 했. 지워은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 그녀의 아픈 부패한 권력이 뒤는 죽어가는 환자가 버티고 있었. 그 순간 강태주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 그는 재킷 안쪽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게 한 채 낮게 끌어쥐었. 그의 행동에 원장혁과 김 교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 미쳤어. 병원에서 총을 태주의 목소리는 연구실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연구실은 국가안보법에 의거해 NIS가 통제한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턱짓했. 원장혁과 김 교수를 저지해. 이 시간부로 그들은 국가안보위협 사범이다. 저항할 경우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2명의 요원이 즉시 원장혁과 김 교수를 벽으로 밀어붙였. 당장 들어가. 한지원 선생,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걸 써. 태주가 연구실의 보안 잠금을 해제하며 말했. 지워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잠시 망설였지만 태주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내 정신을 차렸. 그녀는 연구실 안으로 뛰어들어갔. 태주는 문을 닫으며 요원들에게 명령했. 이 문을 지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원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마. 연구실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지워은 중환자실에서 긴급하게 뽑아온 환자의 새 혈액 샘플을 질량 분석기에 넣었. 동시에 자신의 태블릿을 연구실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여 중환자실의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했. 그녀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췄. 박 선생이 말했어. 합성 펩타이드.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분석기 데이터를 노려보았다. 일반적인 독극물 스크리닝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 하지만 특정 단백질 결합 패턴을 분석하자 드디어 정체 모를 분자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뱀독 venom의 신경 독소와 정갈독 스콜피언 톡신의 심장 독소를 인위적으로 결합시킨 거야. 미쳤어. 이건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야. 이 독소는 심장의 칼륨 채널을 교란시켜 심정지를 유발하는 동시에 나트륨 채널을 마비시켜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마저 무력화시키는 악마 같은 이중작용을 가지고 있었. 김 교수의 처방은 이 독소의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지워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 하지만 바로 그때 태주의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 팀장님 박 선생의 차량 발견.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심한 격투 흔적. 그리고 실험 결과 데이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워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표정을 숨겼.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팀장님, 14층입니다. 병원 직원 복장을 한 미확인 인물이 통제 구역을 뚫고 ICU로 접근 중입니다. 복도에서 교전, 의학 짧은 비명과 함께 통신이 끊겼다. 윤성태가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쪽에서는 지워를 막, 다른 한쪽에서는 환자를 직접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태주는 갈등했다. 그는 연구실 문을 돌아보았다. 문 너머에는 자신의 과거이자 현재인 지워이, 한나라의 운명을 준 채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14층에서는 그의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선택을 내려야 했. 그는 문을 지키는 요원에게 다가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지켜. 내 목숨을 걸고 한지원 박사를 보호해. 그는 지워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 반드시 성공해. 난 14층의 쓰레기를 치우고 오겠어. 태주는 권총을 고쳐쥐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갔. 이제 지워은 이 거대한 연구실에 완벽하게 혼자 남았. 오직 환자의 심박 소리를 알리는 기계음과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 그녀는 두 가지의 기량제를 동시에 합성하기 시작했. 하나는 나트륨 채널을 강제로 열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칼륨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둘 중 하나라도 비율이 틀리면 환자는 해독제가 아닌 더 끔찍한 독극물을 주입받는 셈이 되었. 그녀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 바로 그때였. 치직 소리와 함께 연구실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졌. 정전이었다. 원장혁의 사보타주였. 비상등이 켜졌지만 가장 중요한 원심 분리기와 약물 합성기가 멈춰섰. 안 돼 지워이 절망적으로 소리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버실의 비상전원 UPS를 찾았. 그녀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 중환자실 간호사였. 한 선생님, 환자분 심정지입니다. 심전도 완전한 플랫9 무수축이에요. CPR 시작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지워은 거의 울부짖을 뻔했다. 그녀는 서버실의 UPS 케이블을 억지로 뽑아 합성기에 연결했. 과부하로 스파크가 튀었지만 기계가 기적적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1분만 버텨줘. 그녀는 기계에 대고 외쳤. 모니터의 합성 진행률 바가 지옥처럼 느리게 올라갔. 80%, 90%, 그리고 마침내 합성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계가 멈췄. 맑은 액체가 담긴 작은 바이알이 토출구로 나왔. 동시에 연구실 천장에서 경고, 생물학적 위험 물질 누출 감지, 즉시 대피하십시오. 라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원장혁이 꾸민 마지막 함정이었. 곧 이 연구실은 살균가스로 가득 차게 될 터였다. 지워은 바이알을 움켜쥐고 문으로 달렸. 문을 지키던 요원들이 경보음에 당황하고 있었. 비켜요. 해독제예요. 지금 당장 ICU로 가야 해요. 그녀는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12층 복도를 질주했. 경보음 때문에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 12층에서 14층까지 그녀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 지워이 14층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그녀가 마주한 것은 절망 그 자체였. 의료진들은 CPR을 멈춘 채 침대 주위에 서 있었. 모니터에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길고 단조로운 일직선이 그어져 있었. 한 레지던트가 사망 시간을 기록하려 하고 있었. 오전 4시 32분. 사망. 멈춰 지워 이 숨을 매프 가스핑 소리쳤다. 그녀는 의료진을 해치고 환자에게 다가갔.
아직 안 죽었어. 아이브라인 확보해. 당장 레지던트가 그녀를 막아섰. 한지원 선생, 이미 늦었어. 무수축, 에이시스털의 상태로 10분이 지났다고. 이건 뇌사야. 내가 책임져 비켜 지워온 레지던트를 밀치고 자신이 직접 환자의 팔에 IV 라인을 잡았.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목숨을 걸고 만든 그 누구도 임상 결과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해독제를 환자의 정맥 속으로 주입하기 시작했다. 주사기 안에 투명한 액체가 박민철의 정맥 속으로 모두 주입되었. 1분, 2분,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 중환자실의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인 채 오직 하나의 모니터만을 응시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는 미동조차 없었. 10분 넘게 지속된 완벽한 일직선, 사망. 그 어떤 의학적 기적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완벽한 죽음의 선이었. 레지던트가 지워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한지원 선생, 이제 그만해. 이건 모독이야. 환자는 이미 떠났어. 뇌사 상태가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사망한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의학적 프로토콜을 어기는 동료에 대한 질책이 섞여 있었. 하지만 지워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 아니야. 지워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 그녀는 모니터가 아닌 환자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건 무수축이 아니야. 독소로 인한 심근세포의 일시적인 신경마비야. 전기 신호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환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깍지 낀 손으로 환자의 흉골을 압박하기 시작했. 그녀의 온 체중이 실린 압박이 10분간이나 죽어있던 환자의 가슴을 짓눌렀. 우두둑하는 흉골 골저름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지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그녀의 목적은 피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었. 방금 주입한 해독제를 심장근육 세포 하나하나에 강제로 밀어넣는 것이었. 제세동기 차지. 그녀가 소리쳤다. 레지던트가 경악하며 그녀를 말렸. 미쳤어. 무수축 상태에 제세동은 의미가 없어.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 그건 환자를 전기구이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지워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노려보았. 교과서에 없는 독이야. 이건 무수축이 아니라 EKG가 감지 못하는 미세한 심실세동이라고. 당장 차지해. 그녀의 광기에 가까운 확신에 눌린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제세동기를 200줄로 차지했. 클리어. 지워 이 환자에게서 떨어지며 외쳤다. 환자의 몸이 침대 위에서 뻣뻣하게 튀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일직선. 아무런 변화도 없었. 레지던트의 얼굴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에피네프린 1mg 정맥으로. 지워은 포기하지 않았. 해독제가 독소의 결합을 끊었다면 이제부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자극이 필요해. 약물이 주입되는 동안 그녀는 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 그녀의 하얀 가운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의학적 상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주가 14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12층에서 울린 화재 경보 원장혁의 사보타주와 14층 ICU 입구에서의 총격전이 뒤엉켜 있었다. 그의 요원 2명이 복도에 쓰러져 있었. 중환자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 그는 총을 고쳐쥐고 어둠과 연기 속에서 목표를 찾았. 그는 1401호 안을 보았다. 지워이 미친 사람처럼 흉부 압박을 하고 있었.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방금 전복도의 혼란을 틈타 잠입한 간호사 복장의 괴한이 보였다. 괴한의 손에는 치명적인 염화칼륨이 가득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워이 환자를 살리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먼저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듯했. 괴한은 이 모든 혼란이 환자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 그는 소리 없이 지워에게 접근했. 그의 목표는 지워의 목덜미였. 그가 주사 바늘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
태주가 방 안으로 몸을 날렸다. 지워 피해 태주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울렸. 지워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꽂혀야 할 주사기는 없었. 대신 태주가 거대한 표범처럼 날아들어 암살자의 팔을 공중에서 낚아챘.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 두 남자의 격렬한 육탄전이 환자의 침대 바로 옆 손바닥만 한 공간에서 벌어졌다. 차지 200줄 다시 지워은 자신에게 닥쳤던 위협을 1초 만에 잊었. 그녀는 자신을 구하러 온 태주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환자와 모니터뿐이었. 클리어 환자의 몸이 다시 한번 튀어올랐. 그리고 일직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전기 신호가 잡혔다. 됐어, 돌아오고 있어. 암살자는 태주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 그는 평범한 NIS 요원이 아니었. 그는 품 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려 했. 태주는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머리를 벽에 처박았. 의료기기들이 쓰러지고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 의료진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다. 아트로핀 1mg 지워이 다시 소리쳤. 서맥이야.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어. 그녀는 제세동기 패드를 다시 환자의 가슴에 얹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 그녀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완전히 무시했. 태주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었.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뿐이었. 암살자는 태주를 떨쳐내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옆에 있던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찼다. 날카로운 메스와 가위들이 바닥으로 쏟아졌. 암살자가 바닥에 떨어진 메스를 집어들어 태주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 태주는 옆으로 몸을 피했지만 칼날이 그의 팔뚝을 깊게 스치고 지나갔다. 선홍색 피가 그의 셔츠 위로 뿜어져 나왔. 태주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 그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사람처럼 오히려 더 거세게 암살자를 몰아붙였. 그는 암살자의 메스를 든 손목을 꺾어버렸.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 암살자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태주의 주먹이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 클리어 지워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한 전기가 환자의 몸을 관통했.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 죽음의 일직선이 사라지고 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 신호 사이너스 리듬가 모니터에 떠올랐. 뚜, 뚜, 뚜. 중환자실을 가득 채운 것은 더 이상 경고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였다. 태주가 암살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소리와 그 심장 박동 소리가 기묘하게 겹쳐졌다. 지워온 패드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10분 넘게 심장이 멎었던 환자를 살려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가져다 댔.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암살자를 짓누르고 있는 태주와 탈진한 지워,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환자를 번갈아 쳐다보았. 이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끌어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죽음을 막아냈.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워를 바라보았. 그녀의 하얀 가운에도 암살자와 격투 중에 튄 피가 묻어 있었. 살린 건가? 그의 목소리는 짙은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워은 고개를 들었. 그녀는 대답 대신 환자의 동공을 확인했. 아직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녀의 말대로였.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환자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였다. 10분이 넘는 심정지 시간 동안 뇌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 그리고 그녀가 만든 해독제가 어떤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미지수였. 그녀는 가장 큰 산을 넘었지만 이제
또 다른 험준한 산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태주는 자신의 요원들에게 암살자를 끌고 나가도록 지시했. 그리고 그는 지워에게 다가와 자신의 피로 얼룩진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 일단 잘했어. 지원아. 10년 만에 듣는 따뜻한 칭찬이었. 하지만 지원은 그 손을 가만히 밀어냈. 가운에 피 묻어요. 당신 팔부터 치료해요. 여긴 내가 맡을 테니까. 그녀는 다시 의사로 돌아왔.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연인도 현재의 위협도 없었다. 오직 환자뿐이었. 그녀는 간호사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저체온 요법 시작해요. 뇌 손상 최소화해야 하니까. 그리고 혈액 검사 다시 풀세트로 내보내고 독소 수치 변화 추적 관찰해요. 태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 10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여린 소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 그는 자신의 상처를 지혈하며 병실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또 다른 적들, 원장혁과 김 교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 중환자실의 기적적인 소생술과 암살자 제압이라는 두 개의 폭풍이 동시에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 박민철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지만 병실은 의료기기 파편과 핏자국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채 신음하는 암살자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 바로 그때 12층의 화재 경보 소동을 틈타 원장혁과 김 교수가 병원 보안팀을 대동하고 14층으로 들이닥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강태주와 그에게 제압당한 암살자 그리고 탈진 상태의 한지워를 보고 경악했. 그러나 원장혁은 이내 이 혼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기회라고 판단했.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강태주, 요원 여기가 전쟁터인 줄 아십니까? 감히 신성한 병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우리 의료진을 위협해. 김 교수가 그 말을 받았. 한지원, 넌 이미 직무정지야. 그런데도 멋대로 환자에게 손을 대 심지어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에게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아니, 시체 훼손이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지워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태주의 부하 요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 태주는 팔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거칠게 틀어막았.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 원장혁, 김 교수, 당신들의 연극은 끝났어. 그는 암살자를 가리켰. 이 자가 당신들이 보낸 두 번째 킬러인가? 아니면 윤성태가 직접 보낸 건가? 그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주는 지워를 돌아보았. 그녀는 여전히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한지원 선생, 이 환자, 여기서 살릴 수 있나? 지워은 고개를 저었.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 아니요. 저체온 요법과 뇌압 관리를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병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전원이 나가고 누가 또 환자에게 접근할지 몰라요. 그것은 태주가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그는 원장혁에게 고개를 돌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환자, 지금 즉시 우리 측 시설로 이송한다. 원장혁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 이송 미쳤군. 저 환자는 지금 1분 1초도 움직이면 안 되는 치명적인 상태요. 당신이 저 환자를 납치해가는 순간 저 환자는 죽어. 그 책임 질 수 있겠소. 태주가 그의 넥타이를 잡아챘다. 부상당한 팔에서 다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 책임 당신은 이미 살인 미수 공범이야. 내가 당신을 지금 당장 체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이 병원의 자원을 이용해 환자를 이동시키는데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야. 이동형 ICU. 지금 당장 대기시켜. 원장혁은 태주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 한지워은 안 돼. 저 여자는 의사 자격이 정지됐어. 저 여자가 환자를 따라가는 건 불법이야. 태주가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 지금 이 환자의 상태를 아는 유일한 의사야. 그녀가 없으면 이송 자체가 불가능해. 닥치고 협조해. 30분 후 병원 지하 주차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NIS의 검은색 SUV 차량 여러 대가 이동형 ICU 구급차를 에워싸고 있었다. 병원 내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태주는 정문에 가짜 구급차를 보내는 기만 작전까지 펼쳤. 지워온 이동형 침대에 누운 박민철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했. 그녀의 손에는 해독제 여분과 응급 약물이 들려 있었.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태주가 그녀의 창을 두드렸. 그는 팔에 급하게 감은 붕대 위로 방탄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에게서 눈 떼지 마. 외부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절대 문 열지 마. 지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그녀의 눈은 이미 다시 냉철한 의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 구급차는 선두의 SUV 차량을 따라 병원 지하를 빠져나왔. 비가 그친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 팀장님, 비 구역 통과. 한강대교 진입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 태주는 가장 뒤쪽의 지휘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CCTV 화면을 체크하며 이동 경로를 지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였. 한강대교 중간 지점에 진입한 순간 앞서가던 선두 차량의 타이어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터졌다. 도로에 미리 설치된 스파이크였다. 매복이다. 전 차량 정지방어, 대형 태주의 고함과 동시에 다리 양쪽 교각, 그늘에 숨어있던 검은색 밴 여러 대가 맹렬한 속도로 그들의 호송, 대열을 들이받았.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구급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지워온 환자의 침대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충격에 대비했. 환자 혈압 떨어져요. 구급차에 동승한 NIS 의료 요원이 비명을 질렀다. 차량의 격렬한 흔들림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고 있었. 지워온 흔들리는 차 안에서 승합제 투여를 시작했. 타깃은 구급차다. A팀은 구급차를 사수하고 B팀은 나를 따라 적의 측면을 친다. 태주의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드리프트하며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타타타타 적들의 자동 소총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구급차의 방탄유리 위로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 지워온 자신의 머리 위로 총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 적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 윤성태가 고용한 전문 용병들이었. 그들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조직적인 화망을 구성하며 구급차로 접근했. 태주의 요원들이 격렬하게 응사했지만 수적 열세였. 태주는 부상당한 팔의 고통을 잊은 채 직접 차창을 내리고 적의 차량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 팀장님, 적 한 대가 방어선을 뚫고 구급차로 접근합니다. 요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 거대한 방탄밴 한 대가 태주의 지휘 차량을 들이받고 옆으로 밀어내며 구급차의 측면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환자나 생포가 아니었다. 구급차 자체를 폭파시켜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었. 안 돼. 태주가 절규했. 그는 부상당한 팔로 운전대를 미친 듯이 꺾었. 그의 SUV가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구급차와 충돌하기 직전인 벤의 측면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 쾅 하는 거대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두 대의 차량이 뒤엉켜 다리 난간을 향해 미끄러졌. 구급차 안에서 지워온 그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느꼈. 그녀는 창밖으로 태주의 차량이 적의 벤과 함께 난간에 처박히는 것을 보았. 강태주, 그녀의 입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절규처럼 터져나왔. 하지만 그녀는 구급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가 다시 불규칙한 파형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 정신 차려. 한지원 환자 봐야지.
그녀는 스스로의 뺨을 때렸. 그녀는 태주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환자에게 매달렸. 제세동기 준비의 VFEB야. 이 차 안에서 그녀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선 두 남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사투를 시작했. 태주는 박살난 차량 안에서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 적의 배는 충격으로 운전자가 즉사한 듯 조용했. 그의 팔의 상처는 더욱 벌어져 피가 쏟아졌.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격통이 밀려왔. 하지만 그는 살아남은 용병들이 다시 구급차로 향하는 것을 보았. 그는 총을 고쳐쥐었. 아직 안 끝났어. 개자식들아. 한강 다리 위 총성이 멎자 지옥 같은 정적이 찾아왔. 새벽 안개 사이로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강태주의 요원들은 이미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 살아남은 용병들은 모두 제압되었. 교각 곳곳에는 NIS의 후속 지원팀이 은밀하게 배치되기 시작했. 태주는 부서진 SUV에서 비틀거리며 빠져나왔. 그의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아스팔트 바닥을 붉게 적셨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총알입이 오듯 쏟아졌던 구급차를 향해 있었. 그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을 억누르며 절뚝거리며 구급차 문으로 다가갔. 그가 문을 열어젖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 구급차 내부는 총격전의 여파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지워온 그 한가운데에서 침착하게 그러나 미친 듯이 환자에게 매달려 있었. 그녀는 총격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동형 제세동기로 환자의 심장 리듬을 되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운은 환자의 피와 자신의 땀, 그리고 창밖에서 튄 태주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지원아. 태주가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지워온 고개를 들었. 그녀의 눈은 태주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흔들렸다. 방금까지 환자의 생명에만 집중했던 의사의 눈이 10년 전 그를 사랑했던 여자의 눈으로 순간 변했. 강태주, 너 피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지혈하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손을 밀어내고 먼저 환자의 모니터를 확인했다. 환자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쇳소리에 가까웠다. 살렸어. 일단은. 하지만 뇌 손상이. 그리고 당신 태주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출발해 지금 당장. 그는 운전석에 있는 요원에게 고함쳤. 안전 가옥까지 논스톱이다. 태주는 자신의 몸을 구급차 안으로 우겨 넣었. 그는 지워의 맞은편 좌석에 무너지듯 주저앉았. 구급차가 다시 굉음을 내며 다리를 빠져나갔. 지워은 그제야 태주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 팔에 동맥이 베인 것은 물론이고 측면 충격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 의심되었. 당신 지금 당장 지혈하고 수액 맞아야 해. 안 그럼 쇼크로 죽어. 그녀는 환자에게 연결하려던 수액 세트를 집어들었. 하지만 태주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 아니, 환자부터 1순위는 박민철이야. 지워은 기가 막혔. 이 미친놈아, 너 죽는다고 환자 살리는 의사가 눈앞에 있는데 환자 타령이야. 그녀는 거의 울부짖으며 그의 팔을 잡아챘. 태주가 힘겹게 눈을 떴. 그는 자신의 피로 젖은 손으로 지워의 뺨을 감쌌. 괜찮아.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궜다. 강태주 지워의 절규가 달리는 구급차 안을 채웠다. 그녀는 동시에 2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 구급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 건물 지하로 미끄러져 들어갔. 그곳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NIS의 최첨단 지하 의료시설, 즉 안전가옥이었.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환자 박민철과
의식을 잃은 강태주를 동시에 받아냈다. 환자는 박민철, 54세, 남성, 미상의 합성 독소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후, 소생, 저체온 요법 및 뇌압 관리 필요. 내가 만든 해독제 투여 완료 지원 환자의 침대를 따라가며 외쳤다. 그리고 저 사람 강태주 36세 남성 좌측 요골 동맥 파열 다발성 늙골 골절 및 내부 출혈 강력히 의심 쇼크 상태 두 개의 침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 NIS 의료팀장이 지워의 앞을 막아섰. 한지원 박사님, 박민철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지워은 저쪽 수술실로 실려가는 태주의 침대를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침대 밖으로 쭉 늘어져 있었.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 알겠어요. 환자에게 가죠. 그녀는 의사였. 그리고 지금 당장 그녀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박민철이었. 그녀는 태주를 다른 의사들의 손에 맡기고 자신의 환자에게로 향했. 그녀의 가슴 한쪽이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 그로부터 지옥 같은 8시간이 흘렀. 지워은 NIS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박민철의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 그녀가 만든 해독제는 기적적으로 작동했지만 독소는 이미 그의 신경계 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 1초도 잠을 자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켰. 모든 처치가 끝나고 박민철의 활력 징후가 마침내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지워은 비틀거리며 수술실을 나왔.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태주가 실려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 그때 한 요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병을 건넸. 팀장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했지만 지금은 회복실에 계십니다. 지워운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는 물병을 든 채 그대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태주의 회복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 10년 전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다 잠들었던 그의 모습과 겹쳐졌. 지워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 얼마나 지났을까. 태주가 옅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 그는 마취에서 깨어나며 가장 먼저 지워를 발견했. 지워나 환자는. 지워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물병을 그의 머리맡에 거칠게 내려놓았. 왜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감정이 소진된 듯한 공허한 울림이었. 10년 전에 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어. 내가 그렇게 싫었어. 내가 너한테 무슨 의미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부상당한 몸을 일으키려 애썼. 그는 고통을 참으며 말했. 그렇게 물을 줄 알았어.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 너희 아버지 한석진 박사님 말이야. 지워의 눈이 커졌다. 우리 아빠가 왜 나와? 그분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태주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워의 심장을 조각냈. 한석진 박사님은 윤성태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눈치챘어. 윤성태가 자신의 신약 연구를 북한과 불법 거래하며 박민철 같은 과학자들을 이용해 생화학 무기 수준의 독소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지. 네, 아버지는 그걸 폭로하려 했어. 그래서 제거당한 거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지워은 숨을 쉴 수 없었. 거짓말이야. 내가 당시 신임 요원이었고 그 사건을 맡았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윗선에서는 덮으라고 압력을 넣었지. 윤성태의 돈이 어디까지 뿌려져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 그의 눈이 지워를 똑바로 바라보았. 그리고 난 네가 다음 타깃이라는 걸 알게 됐어. 한석진 박사의
유일한 상속자, 그의 모든 연구 자료를 물려받을 사람, 내가 내 곁에 머무는 건 널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그들이 아는 순간 넌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떠났다고. 지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날 지키려고 10년 동안.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안하다. 지원아, 널 속이고 상처 줘서. 하지만 그것만이 널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어. 난 10년 동안 멀리서 너만 지켜봤어. 네가 의사가 되고 최고의 외과의가 되는 걸 전부. 그럼 이번 일은 병원에서 날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네. 지워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 박민철이 한국대학병원으로 이송된다는 걸 알아. 김 교수와 원장혁이 윤성태의 하수인이라는 것도 알았. 그리고 내가 그 병원에 있다는 것도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모든 지옥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갈 거라는 걸.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링거 바늘 때문에 손을 뻗을 수 없었다. 널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박민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너였고 10년 동안 널 지켜봤던 나만이 이 지옥에서 널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 1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질문, 모든 원망, 모든 고통의 근원이 눈앞에 있었. 강태주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10년간 어둠 속에 머물렀던 남자의 희생이 뒤엉켜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 그래서 넌 날 지켜보고만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 내가 김 교수 밑에서 그 모욕을 당하고 내 논문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도 넌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게 날 지키는 방식이었어. 그녀의 원망은 이제 그를 떠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의 고통을 방관했다는 사실로 옮겨갔. 태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 육체적인 상처 때문이 아니었. 지원아, 내가 개입하는 순간 윤성태는 넌 물론이고 내 주변까지 샅샅이 뒤졌을 거야. 널 완벽하게 평범한 의사로, 내게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둬야 했어. 그게 널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널 건드리지 못하게. 그의 변명은 지워에게 닿지 못했. 그녀에게 지난 10년은 지옥이었. 차라리 날 데리고 도망쳤어야지.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함께 싸우자고 했어야지. 넌 날 어린애 취급한 거야. 강태주,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녀가 소리치며 그에게서 등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삐, 박민철이 누워있는 격리 병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혼수 상태 환자의 뇌파 모니터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지워과 태주는 동시에 얼어붙었. 지워은 자신의 감정을 1초 만에 지워버렸. 그녀는 다시 의사로 돌아와 박민철의 병실로 뛰어들어갔. 태주 역시 링거폴대를 휠체어 삼아 끌고 그녀의 뒤를 따랐. 박민철이 눈을 뜨고 있었. 심정지 상태에서 10분 이상 지났던 환자. 뇌 손상이 분명해 보였던 그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 박민철 씨, 정신이 드세요. 제 말 들려요. 지워이 그의 어깨를 흔들며 라이트로 동공을 비췄. 환자의 동공이 빛에 반응했. 하지만 그의 눈은 지워을 지나 그녀의 뒤에 서 있는 태주에게 고정되었. 당신, 강태주 요원? 박민철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지만 분명한 한국어였. 태주가 앞으로 나섰다. 맞습니다. 박민철 박사님, 여긴 안전합니다.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박민철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 아니, 안전하지 않아. 그놈은
윤성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 지워이 그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물었. 윤성태가 왜 박사님을 노리는 거죠? 아버지의 연구 자료 때문인가요? 박민철은 지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희미한 온기가 돌았. 당신, 한석진 박사님의 따님이군. 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 용기까지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 윤성태가 노리는 건 키메라야. 내가 북에서 완성한 끔찍한 독소지. 당신이 만든 그 해독제가 유일한 치료제야. 박민철의 말은 충격적이었. 윤성태는 그걸 테러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어. 그리고 한 박사님은 그걸 막으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 내가 그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윤성태의 지시를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럼 한 박사님도. 태주가 그의 말을 잘랐. 박사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성태를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박민철은 힘겹게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 여기 내 심장. 지워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 무슨 말씀이세요? 심장에 뭐가? 수술할 때 보지 못했나? 내 심박 조율기 그 안에 데이터 칩이 있어. 북에서 가져온 모든 원본 데이터, 윤성태의 살인교사, 음성 파일까지 전부. 지워과 태주는 경악했다. 김 교수가 수술했다면 가장 먼저 제거했을 물건. 하지만 지워은 응급 상황에서 심낭천자술과 개용술만 시행했을 뿐 심박 조율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 바로 그때였. 훌륭한 정보군요. 박사님, 덕분에 수고를 덜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목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들려왔. 태주와 지워이 고개를 돌렸. 문 앞에는 태주의 팀원 중 한 명, 가장 신임받던 김요원이 총을 든 채 서 있었. 그의 총구는 태주가 아닌 박민철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 김요원, 네가 어떻게? 태주의 목소리가 배신감으로 떨렸. 윤 회장님은 팀장님보다 훨씬 많은 걸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저 여자라든가. 김요원의 눈이 지워을 향해 번들거렸. 그는 오랫동안 지워을 감시하며 그녀에게 병적인 집착을 품고 있었다. 윤성태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박민철과 함께 10년 전 과거도 여기서 깨끗이 정리하죠. 팀장님, 김요원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태주가 링거폴대를 김요원을 향해 집어 던졌. 안 돼.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박민철이 아닌 태주를 향했다. 태주는 지워을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총알을 받았. 총알은 이미 부상당했던 그의 어깨를 다시 관통했다. 태주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태주 지워이 비명을 질렀. 시끄러워. 김요원이 지워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박민철의 침대에서 끌어내려 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전가옥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 침입 지하 3층 격벽 돌파. 김요원이 당황한 사이 태주는 바닥을 기어 자신의 발목에 숨겨두었던 예비 권총을 꺼냈. 움직이지 마. 이 개자식아. 태주가 부상당하지 않은 왼팔로 총을 겨눴. 김요원은 지워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 윤성태 회장님이 직접 오셨. 팀장님, 어차탕. 태주는 망설이지 않았. 총알은 지워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 김요원의 팔을 정확히 맞췄다. 김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지워을 놓고 뒤로 물러났. 복도 밖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윤성태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안전가옥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그는 박민철과 한지워 그리고 강태주를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 의료시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 지원아, 저쪽 캐비닛 내 예비 권총이야. 태주가 벽에 기댄 채 소리쳤다. 환자를 지켜. 내가 저놈들을 막을 테니까. 그는 절뚝거리며 병실 문으로 향했. 강태주,
안 돼. 너 지금 과다출혈이야. 가면 죽어. 지워이 울부짖었지만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10년 동안 너 하나 지키는 게 내 유일한 임무였어. 이번엔 제대로 하게 해줘.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쏟아지는 총알을 향해 응사를 시작했다. 탕탕탕. 병실 문이 닫혔. 지워은 캐비닛에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냈. 그리고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했. 삐삐 삐. 격렬한 총격 소리와 스트레스로 인해 박민철의 심장이 다시 불규칙한 리듬을 보이기 시작했. 심실빈맥. 이대로 두면 다시 심정지로 이어질 터였. 안 돼. 안 돼. 박민철 씨, 지금 죽으면 안 돼. 지워은 한 손에는 환자를 살릴 제세동기 패드를, 다른 한 손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차가운 권총을 움켜쥐었. 밖에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태주의 총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왔. 그리고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금 닫혔던 병실 문이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끔찍한 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 광육중한 방화문이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갔다. 윤성태가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 연기와 먼지를 뚫고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민철의 심장에 밝힌 데이터 칩이었. 지워은 권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 의사로서의 본능이 살인을 거부했지만 그녀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개의 생명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삐, 삐, 삐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그녀의 절망을 파고들었. 박민철의 심장이 다시 심실빈맥 V테이크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대로 1분만 지나면 다시 심정지었.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 총인가 아니면 제세동기인가. 용병이 그녀를 비웃으며 총구를 박민철에게 겨누었. 안 돼. 지워은 결국 권총을 바닥에 내던졌. 그녀는 살인자가 될 수 없었. 그녀는 의사였. 그녀는 제세동기 패드를 집어들고 환자의 가슴에 얹었. 박민철 씨,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제발. 그녀는 용병에게 자신의 등을 완전히 노출한 채 오직 환자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 용병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문 밖에서 쓰러져 있던 강태주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 그는 바닥을 기어 복도에서 쓰러진 암살자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지원아, 피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총구는 흔들림이 없었. 총알이 정확하게 용병의 팔을 관통했다.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밖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새로운 총격전이 벌어졌. 강태주가 시간을 버는 동안 마침내 NIS의 정규 지원팀이 안전가옥의 방어선을 뚫고 진입한 것이다. 지원팀이다. 모두 무기 버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 용병들이 당황하여 물러서는 사이 이 모든 혼란의 정점, 윤성태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 그는 박민철의 심장을 파괴하기 위해 혹은 지워을 인질로 잡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병실로 뛰어들었. 지워은 그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 그녀는 제세동기 패드를 움켜쥐고 박민철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 윤성태가 그녀를 밀치려던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태주가 그의 다리를 향해 마지막 총알을 발사했. 탕. 윤성태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 클리어. 지워의 외침과 함께 강력한 전기가 박민철의 심장을 강타했.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꺼지고 마침내 안정적인 녹색 파형이 돌아왔. 뚜. 생명의 소리였다. 지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 그리고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태주를 향해 절규하며 기어갔. 강태주 안 돼. 눈 떠. 강태주. NIS. 의료팀이 쏟아져 들어왔. 그들은 쓰러진 윤성태와 용병들을 체포하는 동시에
지워을 태주에게서 떼어냈. 한지원 박사님, 팀장님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박사님은 박민철 환자를 지워온 피 묻은 손으로 태주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 그녀는 다시 의사로 돌아가 NIS 의료팀과 함께 박민철의 이송을 준비했. 몇 주가 흘렀. 대한민국은 한성 바이오팜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윤성태 회장은 살인 교사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 박민철의 심박 조율기에서 나온 증거는 결정적이었. 원장혁과 김 교수 역시 병원 자금을 횡령하고 환자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 한국대학병원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 부패의 상징이었던 병원장과 흉부외과 과장이 사라진 자리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 한지워 살인 공모에 누명을 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그녀는 이제 병원을 구하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영웅이 되어 있었.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왔. 병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흉부외과 최연소 임시 과장으로 임명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 예전처럼 그녀를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 그녀는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바로 그 병원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 그날 저녁 지워은 모든 수술을 마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하지만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 강태주였. 그는 환자복이 아닌 편안한 재킷 차림이었. 팔에는 아직 옅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NIS 내부 감찰을 모두 마쳤.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오히려 특별 승진이 거론되고 있었. 그는 지워의 옆에 나란히 섰.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그리고 지난 몇 주간 함께 겪은 죽음의 고비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보니 서울 야경이 새롭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둠 속 요원의 것이 아니었. 지워은 그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박민철 씨는 안전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 완벽하게. 당신 덕분에 건강을 거의 회복했어. 지금은 새로운 신분으로 미국에서 증언을 준비 중이야. 당신이 만든 그 해독제,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어. 다행이네. 그녀의 짧은 대답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태주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 지원아, 난 10년 전에 널 떠났던 걸 후회하지 않았어. 그게 널 살리는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널 다시 만난 건 후회해. 지워의 눈이 흔들렸. 널 다시 그 지옥으로 끌어들였으니까. 내가 또 널 위험하게 만들었어. 지워은 그제야 그를 마주 보았.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없었. 아니, 넌 날 위험하게 만든 게 아니야. 넌 날 구했어. 강태주,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김 교수의 억압에서 날 구한 것도 당신이고 병원에서 날 구해낸 것도 당신이야.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 그리고 나도 당신을 구했지. 그녀의 목소리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 당신 팔뚝 흉터 심하게 남겠던데 최고의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내가 특별히 관리해 줄게. 태주는 그녀의 농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을 뻔했.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 옛사랑이 생명의 은인이 되었네. 지워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 그녀는 고개를 저었. 아니, 옛사랑은 죽었어. 10년 전에 우린 그냥 지독한 악연 속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야.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 그럼 지원아, 그 살아남은 두 사람. 내일 저녁에 뭐해? 지워온 그를 바라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
그녀는 대답 대신 병원 옥상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